뚱뚱 여론 뚱탑 특별 확장판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준일 수석 에디터,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세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론 뚱탑 웅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옹을 하나 넣는 것도 웅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세 분께 이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 갈등 사태 이것을 지켜본, 길게 하지 마시고요.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배 소장님부터 한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네 글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글자로요? 악전고투다. 악전고투. 오, 예. 그 뭐 짧게만 예, 짧게만 뭐 덧붙여서 해주세요. 설명드리면 악전고투다. 네 글자죠 또. 이럴 때냐. 이럴 때냐. 네. 알겠습니다. 내가 뭐 이제 뭐 여야를 네. 누구를 뭐 좋아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총선 때라는 것은 뭐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바빠야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집안 싸움처럼 비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그건 좋은 건 아니죠. 자, 댓글에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 완전 순간 이동이네요. 이렇게 어디 계셨는지 모르죠. 운전을 잘해요 제가. 그 멀리서 여기까지 또 순간 이동하셨는데, 자, 한 줄 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네. 아, 이게 되네. 예, 뭐 이렇게 평을 하는데,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력, 그립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견에 달지 않았어요. 그 당에 있는 국민의힘 사람들도. 그러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뭔가를 막 엄청나게 무력 시위를 하지 않더라도 네. 알아서 내려가고, 뭐 이제 이준석 대표는 버티다가 날아가고 윤리위로 이제 네. 막 이러했는데, 버티니까 이게 가능해? 약간 저는 아직 완전한 레임덕이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이제 사소한 작은 레임덕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은요? 저는 너무 빨리 지나갔다. 너무 빨리 지나갔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 어떤 이거 정치적인 행위였잖아요. 예, 그렇죠.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데 각자 의도한 바들이 있을 텐데 그 효과가 국민들에게, 대중들에게 충분하게 그 의도한 효과로 전달됐는지가 의문이에요. 지금도 다 명확하지 않잖아요. 예. 이거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는 당의 위상을 확립한 것인지. 그래서 또 폴더 인사를 했다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도했던 그 효과들을 본인은 아마 상당한 나 이제 바뀌었다 당이 정권 심판론의 강도를 좀 당은 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네. 지나가면서 또 봉합된다는 것이 다시 대통령에게 이제 뭔가 좀 저자세인 모습으로 비춰진 측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의도한 효과를 충분하게 누리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역시 여론 전문가들, 고수들답게 날카롭게 평들 주셨는데, 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사퇴 거부, 또 대통령의 갈등 봉합 이후에 또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 한번 듣고 우리가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 만나신 걸로 그럼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지.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총선 8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자, 20년 이상 직이라고 알려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갈등이 표출된 건데, 자,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좀 짧게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배 소장님. 저는 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태도에 약간 온도차가 있죠. 그러니까 한 달여 전 취임할 고 무렵에는 아주 이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비대위원장에게는 성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총선용 악법이다. 김건희 있습니다. 예. 특검법에 대해서는 예. 또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발언하지 않고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고 예. 대통령에 관련돼서는 뭐 일절 이야기도 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한 달여 지나고 이제 당의 신년 인사를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고 또 이제 민심을 또 살펴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눈높이가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을 거예요. 자, 이 YTN이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21일, 2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우선 전화 면접 조사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의 대통령 입장 표명에 대해서 무려 10명 중 7명 정도입니다. 69%.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2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응답자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46%,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가 47이니까 반반이에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근데 해야 되는데 그냥 함정 몰카 취재였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게 입장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 별 소용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명품백을 최종적으로 받은 형태가 영상에서는 돼버린 것에 대해서 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조치할 거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또 김건희 여사 논란이 없도록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되지 않으면 민심은 극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안 좋아질 거죠. 수도 그렇죠. 있을 것이다. 자, 다 같이 한번 질문. 예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라든지 뭐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뭐 아주 김기현 대표라든지 그때랑 좀 비교해 보면 지금 어떤 상황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YTN이 의뢰해서 엠브레인 퍼블릭 방금 소개한 거 요거가 예. 좀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예.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말씀 주십시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2주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11월 넷째 주에는 부정이 66, 긍정이 30. 그러다가 12월 넷째 주에는 부정이 61, 긍정이 31. 그리고 1월 둘째 주에는 부정이 57, 긍정이 33.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긍정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부정 평가는 아까 얘기했지 66, 61, 57, 많이 59 그래서 줄어들어요.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게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윤석열 정부를 매우 지지하는 분들은 매우 단단해요. 이 보수층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중도층에서 얼마나 더 싫어하느냐 윤석열 정부를 아니면은 좀 유보적으로 가느냐 요거가 차이가 있는데 한동훈이 들어와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들어와서 비대위원장 후에. 약간의 희망 기대를 갖는 그 잘한다라고까지 평가는 못 내리지만은 좀 한번 보자 관망세로 돌아간 사람들이 네. 꽤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한동훈의 이게 개인의 인기는 상당히 올라가는데 정당 지지도나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예. 들면 이런 거예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1월 20일에서 21일 무선 ARS 조사한 건데 자, 한동훈 비대위 한 달 평가에 대해서 매우 잘하고 있다 30점이 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11.6이니까 합치면은 41.8%가 잘하고 있다예요. 그런데 대통령 이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이제 국정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 35.7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35.7 긍정, 한동훈은 41.8 긍정. 이게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예. 상대적으로 더 한동훈의 이제 어떤 그 인기가 더 높다. 높다고 봐야 상대적으로 되겠죠? 이제 봐야 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 충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국힘 내부에서의 어떤 미묘한 기류 변화는 한동훈한테 이제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예. 들면 처음에 이렇게 갈등이 불거졌을 때 이거를 직접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난한 사람은 김영선 의원밖에 없고요.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만약에 의총이 소환돼가지고 한동훈 물러가라라고 친윤들이 분위기를 잡으려면은 반대하려고 한 사람이 최소 10명 공개적으로 네. 이거 안 된다라고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아까 전에 배종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김건희 리스크를 안고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 그리고 한동훈 체제로 지금은 가야 된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국힘 내부에 있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될 것이냐 긍정적으로 될 것이냐 네. 갈등이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전에 아까 전에 이준석하고 이제 김기현하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전 대표들. 이준석 네. 같은 경우는 한국 갤럽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직격탄을 날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6월 5째 주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와 못하고 있다가 43대 42로 붙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갤럽 기준입니다. 갤럽 기준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부정이 43, 49, 53, 60, 62, 66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고. 이제 매주 올라가 매주. 그리고 긍정은 37, 32, 28, 24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20대까지 떨어졌죠. 이게 이 큰 구도와 35대 62 구도가 해소가 안 돼요 아직까지. 그래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지율의 변함이 없는 게 이미 이준석 때 떨어진 게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변동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한동훈 요건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좀 앞으로 이제 다음 주 거를 지켜보면 봐야 되겠지만은 되는데, 오히려 약간 올라갈 수도 있겠다. 아. 지금 분위기 봐서는. 예. 자, 2022년도입니다. 이준석 대표 그 여론조사는. 그리고 모든 내용,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폴더 인사 이 부분. 네. 폴더 인사했던 게 결국 또 주도권 혹시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인식이 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치에 이제 관심이 네.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기사들을 상세하게 보고 그렇죠. 이것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우리가 분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 국민들 정치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 봤을 때는 폴더 인사가 더 기억에 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결국 다시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었고 또 인사 고개를 숙였다라고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이 사실은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했던 효과를 좀 가리는 측면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다시 정비를 해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하는 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게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은 갈등이 있었고 혼선이 있었다, 혼란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일반인들은. 근데 이제 이 자체는 선거에서는 우리가 뭐 정당의 다양성도 많이 얘기하긴 하지만 예. 사실은 일사불란한 게 선거를 앞두고는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과 혼선이 있는 상황에서 보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당에 대한 평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좋을 수는 좋을 있겠지만,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선거에는 이제 안 좋아서 이것을 해소하는 흐름들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도 당에서는 이제 선거를 앞뒀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할 텐데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서 대통령 입장 표명해야 한다. 이제 한 10명 중 7명이잖아요. 네. 정치 영역에서 한 70%가 한쪽으로 나왔다는 거는 일반 영역에서 어떤 상식 물어봤을 때 나오는 것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반전을 가져오기에는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함정 취재였고 몰카였다. 아 그래서 이거는 국고에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들이 하나의 논리일 수는 있지만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는 이제 처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한동훈 위원장도 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앞으로도.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 이제 네. 뭐 폴더 인사가 그러면은 상당히 부정적일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에게도 네.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0도 폴더 인사를 했거든요. 폴더 인사를 자주 하네요. 물론 김정숙 여사가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그 뒤에 목례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인사 안 하고 그냥 고개 빳빳하게 들면서 인상 팍 쓰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면 그게 효과적일까?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있네요. 예.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걸 조금 흐름을 좀 더 강한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이 이른바 강한 충돌이 되면 이제 균열이 생길 거거든요. 네. 분명히 TK, PK까지 이탈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공도 동망하는 거죠. 총선 앞두고.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이 부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로키로 가는 거는 동력을 좀 여론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론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 힘을 실어줄 거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동력이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가장 큰 파장의 단초가 됐던 것은 김건희 여사보다도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김경률 이 말 한마디 말이 앙뚜안했대요. 말이 앙뚜안했던 못 참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거 말고 지금 어제 화재 현장에서 과연 이렇게 만나는 게 맞냐. 또 민주당 비판을 많이 했더라고요. 또 뭐 갈등 봉합은 뭐 된지 몰라도 결과론적으로는 뭔가 쇼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은 비판하고 또 상인들 직접 다 보지는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예. 저는 어쨌든 그 현장에서의 그 만남으로 그거를 하는 게 비판받을 소지가 굉장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우했다. 예. 우연히 만났다는 얘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1시에 방문을 하기로 했고 예. 원래 대통령은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3시쯤에 가기로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온대. 그러니까 시간을 변경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 굳이 피할 이유가 있겠느냐 대통령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만남의 장소로 했다라는 건데 조금 더 배려를 이제 피해자들을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200개가 넘게 지금 불이 탔거든요. 그래서 2층에서 어쨌든 김태흠 지사가 오전 9시에 와가지고 대통령 오시니까 여기 상인들도 본인들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이런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상인들을 엄청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층에서 뭐 150명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뭐 짧게 잠깐 인사를 했던 거고 조금 더 이거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의 그런 만남을 조우해서 연출을 하든 뭐 이게 이런 봉합이 되는 거를 뭐 보여주려고 했으면 거기에도 좀 더 많은 공을 들였어야 된다라는 뭐 그거를 정무적으로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오후 3시 반에 김태흠 지사가 또 와가지고 네. 한번 떠났던 김태흠 지사가 또 와가지고 그 상인들 막 달래고 그랬어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정무 감각은 매우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결국은 이제 수습 이제 국면인데 김건희 여사 이 수습 언론사 대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KBS하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뭐 할지 또 하게 된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될지 또 나올지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기자회견 대신에 한 언론사와 이제 대담 방식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이 명품 가방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이해를 구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강도가 일단 첫 번째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대로 설명하는 수준에 그칠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사과하는 부분까지 갈지. 근데 그것에서 이제 하나가 나올 텐데 만약에 설명하는 정도 이게 이제 함정 취재 아니었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이 정도에서 그치게 된다고 한다면 전 이것이 또 다른 이제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 이후에 또 입장을 요구하는 뭐 정치부 기자들의 질문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좀 들었죠. 좀 전에. 예. 그러면은 그때는 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다시 대통령실과 갈등이 또 불거질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일단 대통령실에서 그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다시 한번 좀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사 대담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미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좀 볼 수 있을지 그것이 아주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을 중간에 좀 조율할 수도 있을까요? 조율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결단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또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의식한다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마음에 들고 아니고 또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 상당히 격앙된 상황을 뭐 초래했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국민들은 뭐 특검법을 하느냐 아니냐 제가 이제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또는 뭐 명품백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제발 좀 국정 운영에 김건희 여사가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야당이 계속해서 거리도 안 되는 것을 자꾸만 시비를 걸어서 이런 현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데이터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사과 플러스 알파까지 베타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론의 이 접점을 맞출 수 있지.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순서는 아마 바로 대담할 때 김건희 여사부터 들이대서 묻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파트가 나올 겁니다. 한다 그러면은 뭐 KBS를 선택할지 SBS를 선택할지 뭐 YTN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가 있고 남북 관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경제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시원한 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아주 파격적이지 않으면 국민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다독거리지 못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충돌을 예고하는 그런 대담이 될 가능성이 추가 충돌을 예고하는 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인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파격적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봐야죠. 자 그렇다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좀 중요한 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사실 이번 선거 총선이 정권 심판론 얘기를 하잖아요. 정권 심판론 또 김건희 리스크 상공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요 같이 그거에 앞서서 말씀 먼저 주세요. 이제 예.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대담. 맥락을 네.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를 먼저 좀 말씀을 네. 드리면은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거는 취임하고 100일 기자회견밖에 없어요. 그렇죠. 2022년 예. 8월 17일에 기자회견 한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나 이런 약식 기자회견은 다 빼고 그러면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조그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임기가 많이 남기는 했지만은 뭐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 막 150번씩 한 거는 차치하고더라도 최소한 뭐 8번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대통령들 신년 기자회견하고 1년에 한두 번씩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엠브레인 퍼블릭의 YTN 의뢰로 1월 21일, 20일 무선 전화면접 조사 아까 전에 소개했던 그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필요하다라고 본다가 63,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가 26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건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기자회견은 왜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언론사하고 신년 대담 인터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KBS가 좀 낙점이 유력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때 KBS랑 대담했어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뭐 기자회견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따로 하면서 그런 전례가 하나가 있고 이게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할 경우에는 질문들이 조율이 어느 정도는 되지만은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KBS랑 할 경우에는 지금 KBS가 좀 더 박민 사장 이후로 정권의 편에 좀 더 많이 섰다라는 외부의 평가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밀하게 조율을 잘 할 수 있는 거 정치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아직도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아까 얘기했듯이 해소가 될까 이게 네. 더 불심한 그 분란만 일으키는 거 아니야? 야당이 이런 거에 만족할 애들이 아니야? 뭐 이런 류의 이제 여러 정무적 판단이 있어서 예.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해졌다. 매우 중요해졌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모든 지표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 이거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좀 이 선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거는 이미 특검법을 뭐 이제 행사를 거부를 했지만은 MBS가 1월 8일에서 10일에 무선 전화 면접 조사한 거 보면은 네. 쌍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잘못한 결정이다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65%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도 64%가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35대 60보다도 더 손해 보는 장사들이 그렇죠.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은 진다라는 인식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그래서 대통령이 어느 수위까지 해소를 할지가 아까 얘기했듯이 추가적인 갈등이 있을지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센터장님.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한 것이 정권 심판론 사실은 더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걸로 대중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보수층 내에서도 이제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아서 지지층의 결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안으로 작용되는데 네. 아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뭐 대담이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어떤 악재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서 누구나 다 미리 예상했던 방식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예. 효과가 없어요. 예상했던 대로 하면 안 된다. 네, 그것을 이제 사실은 효과를 받으려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대응을 해줘야지. 좀 이번에
대응을 좀 잘했네라고 해서 그 이슈가 매듭이 지어지거나 약화되는 것이지 예. 누구나 다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예상들이 나와 있어요. 그건 단순한 설명 정도 할 것이다. 사과도 강도는 좀 약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을 강화시키는 요인 그 사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아마 대통령실에서 한다고 한다면 이 방식도 문제겠지만 이걸 좀 다른 조치 우리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모든 것을 어쨌든 좀 멈추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들을 좀 떠나가지고 무엇을 한다든가 좀 강도 높은 뭔가를 아마 고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담 얘기가 그럼요.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무너지면은 그냥 총선 무너지고 총선 무너지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근데 알 수 있지 않나요? 그걸 모르면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잖아요. 마지막 히든 카드라고 판단했고 법무부 장관에서 어떻게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발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그만큼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YTN과 엠브레인 퍼블릭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 네. 아까 이제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완연하게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까지 녹아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연령대별로 보면 분명히 한동훈 효과가 있어요. 네. 지지층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30대에서도 한동훈 등장으로 정당 지지에 영향이 있다가 37%고 40대는 거의 뭐 영향을 지금 별로 못 주고 있는데 50대는 40%예요. 아 높네요. 그래도 86세대 이제 청산론을 꺼내들면서 그러니까 정계에 이렇게 외연을 조금씩이라도 확대해 나가는 상황인데 이 이른바 용산의 용, 국민의힘의 용, 두 용이 이제 맞붙어서 윤심 한심 경쟁을 하면 이건 당으로서는 우직권하는 겁니다.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어쨌든 당을 한번 다시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선거 캠페인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사실은 하고 있는 행보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보도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느냐 이 부분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여러 정책들을 내세우고 하는 부분들이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전달이 안 근데 되고 미디어에서 그 부분은 보도를 안 하고 예.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만 이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선거 운동 자체가 안 되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이걸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울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4부 여론동탑 4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론동탑 김준일, 윤희웅,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4부 시작합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당무 복귀한 이재명 대표 외연 확장에 나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현주 전 의원 만난다고 합니다. 이 복당을 권유한 배경하고 복당을 한다면 효과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건 제가 네.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여기 뉴스킹 들어오기 직전에 이현주 의원하고 지금 통화를 하셨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저한테 예. 전화가 왔어요. 예. 운전 중에 제가 네. 무선 프리 그걸로 이제 스피커폰으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조금 언급한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뭐 한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현주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지만은 원래 뿌리는 민주당에서 시작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어쨌든 친문 패권주의에 내가 지긋지긋해가지고 이렇게 갔지만은 국민의힘에 더 많이 실망을 한 상황이고 여기는 정말로 소위 말해서 이현주 의원 표현으로는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좀 자연스럽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약간 제3지대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봤었는데. 예, 이준석 신당이나 뭐 예를 들면 개혁신당 뭐 이쪽하고는 그러니까 뿌리가 좀 달랐다라는 거. 본인은 어쨌든 민주당 출신이었고 이쪽은 국민의힘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반윤으로 있었지만은 결국은 다른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인은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이제 하는 거 가겠다라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얘기가 나온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권유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현주 의원은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나갔는데 그러면 지금 친명 패권주의는 해소가 된 것이냐 이게 그거와 비교해서 덜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상당수는 아니라고 또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한테 궁금한 거는 한 부분이고 이재명 대표는
왜 아무도 안 잡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현주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상민 의원이 요거 기사를 보고 나한테는 왜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내가 나간다고 할 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본인을 비판한 사람은 아무도 안 잡았습니다. 아무도 전화도 안 하고 신용도 안 하고 그러다가 본인하고 상관없고 저쪽에서 국민의힘 비판한 사람만 영입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소위 말해서 그렇죠. 그게 나가는 중요하죠. 사람만 있고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이현주 의원이라도 잡으려고 한 건데 이게 얼마나 그러면 막 이렇게 외연 확장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배 소장님. 네. 효과가 크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아까 윤희용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할 테고 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민 나가고 이현주 들어오고 또 그래 그러면은 보이네요. 예. 계속 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봐라 들어오기도 하지 않냐. 근데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권 심판론을 좀 부각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이현주 전 의원이 이제 들어오면 합류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동시 공격해 줄 수가 있다. 그런 또 입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효과가 아니겠냐 판단할 수 있을 테고 이현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계속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선소리를 해왔죠. 그런데 이제 신당으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할 때는 사실 전직 의원 재선을 했나요? 네. 적어도 예우가 필요한데 그런 예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분석에는. 그러면 정치적 입지를 봤을 때 이도 저도 아니면 나를 예우해주고 그래도 역할을 부여하는 쪽에 한번 의탁을 해볼까 아니면 참여를 해볼까라는 고민과 또 했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걸 것 같아요. 이현주 전 의원이 부산시장을 노렸더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민주당에서는 딱히 뭐 부산에 지금 현역 의원 뭐 전재수 의원이나 등 인물들이 있지만 딱히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많이 높은 인물은 잘 없거든요. 민주당에서. 네. 그러면 PK에 본인이 지금 들어가서 민주당 쪽으로 교도보를 만들면 정권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지금 높지 않은 상황이면 PK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음 총선에도 다음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고려됐을 것 여러 같아요. 가지. 자,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결정해야 할 과제가 선거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의총에서 선거제 논의도 있는데 자, 뭐 병리평 또 연동형 또 합친 또 이른바 좀 짬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어떻게 또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다 좀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네.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모로 네, 안 그래도 토론도 많이 하시고 예. 글도 많이 쓰신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이제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뭐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한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제3지대 정당을 조금 견제하기 위해서 권역별 병립형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흐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의 처음의 생각은 병립형으로 가겠다라는 게 확고했어요. 회귀하는 게. 회귀하는 게 왜 그랬냐면은 연동형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의석수를 조금 손해 본다. 그러니까 저 정당 지지율만큼보다 초과해서 이미 지역구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 본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병립형으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 가지고 삼총리가 다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니까 이게 그리고 당의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의원들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연동형 쪽으로 조금 기우는 쪽으로 있었고 그 와중에 개혁연합신당이라고 하는 이제 용해인 쪽이나 여기에서 이제 제안까지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요 흐름에 하나의 좀 정의당이라는 변수가 좀 있었는데 뭐냐면은 정의당 쪽에서는 이 연동형을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정 받기 어려우면은 한시적으로 캡을 씌우자라는 걸 어제 김준우 비대위원장이 이제 저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미 꽤 오래 전부터 민주당하고 그 문제를 놓고 약간의 물밑 접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동형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위성정당 만들면 안 돼. 이게 약간 그래서 용해인 쪽하고는 또 이제 결이 달랐던 거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고민을 막 지금 해보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너무 복잡한 거야. 복잡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이낙연이나 이준석이나 뭐 원칙과 상식이나 여기가
연동형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의석수를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냥 명분도 있으니 우리는 권역별을 노무현이 주장했던 권역별 이 비례를 가는 게 맞지 않아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권역별 비례로 갈 경우에는 이를테면 3% 봉쇄 조항이 굉장히 7%로 높아지는 그렇죠. 이런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40석을 3개로 나누면은 15석, 16석 이거 그러면은 7% 이상을 얻어야지만 한 석이 나오니까 이게 정의당이나 나머지가 다 반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 상황상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원 측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건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게 크게 보면은 양당 야합 심판론 그래서 제3지대가 오히려 명분을 더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당이 로텐데홀에서 이제 시위할 거예요. 네. 이거 회기 반대한다라고. 그러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표결에 들어가 가지고 권역별 병립형으로 같은 법안에 표결을 그렇게 해야 될 하겠죠.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이제 국회 상황판에 다 이름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3지대가 오히려 의석수를 조금 손해본다? 뭐 손해라기보다는 그냥 뭐 이를테면은 그렇게 됐지언정 오히려 명분은 굉장히 더 양당 좋아질 심판론이 것이다.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님 뭐 어떻게 네. 정리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 보도가 나온 거 보면은 조사를 이제 실시를 네, 했거든요. 지금 했다고 하죠. 했는데 예. 지금 권역별 병립형, 예.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선호한다는 것이 이제 의원들에서도 이제 약간 높고 높고 당원들에서는 뭐 거의 70% 이상. 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요게 어떤 의총 전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또 외부에 보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흐름을 가기 위한 어쨌든 이제 여론전도 일정 부분 한 상황이라 할 수 있고 결정의 정당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그 흐름이 이제 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게 아마도 다른 신당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 용해인 신당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민주 진영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비례 의석을 높일 수 있는 준연동형제로 가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갔을 때 이준석 신당 등으로 다른 신당들이 이제 비례에서 의석을 대거 확보해 나가면서 네. 민주당의 손실이 클 수도 있다고 하는 이제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 이제 결정이 얼추 나올 수는 이렇게 있고. 나면 국민의힘하고는 예. 합의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겠죠. 이제 선거제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당과 합의가 이루어진 그렇죠. 것이 민주당으로서 이제 부담이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것이 이제 꼭 좋은 것인지에 네, 대해서는 지금 동의하기 좀 말씀처럼 어려운 측면들이 있네요. 파장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 네. 예, 배종사님 말씀 뭐 들어보겠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무늬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고 사실상 병립형이죠. 옛날 병립형이다. 그렇죠. 예. 조금 이제 준연동형을 원해왔던 네. 소수 정당이나 이제 시민단체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앞에 이름을 권역별이라고 붙인 거겠죠. 근데 이게 뭐 정의당의 반발이 그러면 작동될 수 있느냐? 지금 엠브레인 퍼블릭과 YTN의 여론조사를 보면 아까 개요는 다 소개를 해드렸죠. 네. 총선 지역구 투표 정당입니다. 정의당 1%예요. 1%요. 예. 네. 1%의 지지율 가지고는 뭐 아무리 그것이 이론적으로 또는 명분상 타당하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힘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4년여 전에도 그게 패스트트랙으로 준연동형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민주당에서 다수당이죠. 네. 민주당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정의당과 함께 가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도 시군등하잖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아무리 이탄희 의원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준연동형으로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화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사 결과가 중요한 게 총선 지역구 투표 정당에서 보면 이준석 신당 7%, 민주당 탈당자 신당이 1%, 1%요. 이낙연 신당이 1%예요. 그러니까 다 모아봐야 10% 남짓이고 15%를 넘지는 않아요. 다 모아도. 그 이야기는 이번 총선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제한적이다. 없다. 이게 뭐 국민들이 이런 걸로 해서 분노한다고 해서 신당 쪽으로 쏠려가느냐. 그렇게 되기는 사실은 선거 투표 때 투표 심리라든지 유권자 성향을 볼 때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총선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도 이준석 신당은 9%인데 이낙연 신당은 4%거든요. 4%.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또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를 했는데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 전 의원은 강화하자예요. 노인복지를 강화하자예요. 합칠 수가 없죠. 자, 빅텐트도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3지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제부터 창당 깃발을 올리고 합당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이준석, 이낙연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 합당 소식은 안 들리고요. 다만 또 조홍천 의원은 추가 탈당 의원들 민주당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뭐 각각 목소리 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빅텐트 이런 거 가능한 겁니까? 시간 지난 겁니까? 저는 이낙연 총리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계속 네. 얘기하지만요.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과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연대라는 건 당연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지켜보면서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수박들 나가라고 했다가 이제 수박들 나가니까 그다음 이제 좀 덜한 뭐 멜론들 나가라라고 예.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이제 그 친문들 나가라. 이젠 드디어 이해찬계도 나가라. 임계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걸로 봅니다. 자, 어제 양양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 또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합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좀 사실 이낙연 전 대표 합당 부분입니다. 여기는 고민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먼저 예, 센터장님. 일단은 애초부터 사실은 지금 예상이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네.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이제 합당이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 지금 이제 방금 이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보게 되면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과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좀 나와서 의석을 높여주는데 이제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도움이 하는 돼야 인식이 된다, 있고 이런 의미가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마 좀 젊은 층에 대한 지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수도권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마 의석 확보 전략을 그 출마하는 사람들 가지고 한다면 영남에서 네. 아마 일정 부분 의석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전략상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와의 합당을 조기에 해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영남 지역에서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득표율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영남에 계신 분들이 아니는 보수여서 우리 편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자식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표 주기가 상당히 수월한데 이낙연 대표, 이낙연 전 총리와 합당을 하게 되면 색깔이 좀 불분명한데 그러면 뭐 이쪽에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영남의 이제 유권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예. 영남의 보수표를 끌어오는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이제 이것을 초반에 이렇게 합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본인이 중심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낙연 대표 다른 신당 등이 어쨌든 종속되어서 들어오는 것들은 아마 가능할 텐데 초반에 이것 어쨌든 합당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겠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네, 지금 마지막을 최종적으로 소위 말해서 제3지대 빅텐트가 처질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크게 두 개로 좀 두 수렴되는 그룹으로 이제 수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미래와 미래 대연합 저는 네. 그러니까 약칭 새로운 미래 대연합이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미래 대연합. 예, 그러니까 네. 여기가 지금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도 여기서 각자 창당 준비하고 있는데 겹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이거 지금 따로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물론 거기에서도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뭐 원칙과 상식에 계신 모 의원은 또 이낙연 대표를 안 좋아하고 뭐 인간적으로도 그렇지만 뭐 정치적으로도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흐름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준석 아까 얘기하신 윤용 센터장이 정확하게 네. 이해하셨는데 각자 지금 이삭죽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 이게 아직 정치적으로는 지금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공천 파동이 있느냐가 또 오히려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게 있다 더 지금. 큰 변수다. 이게 그 상황을 본 다음에 오히려 마지막에 오히려 이게 그래서 빅텐트를 하더라도 이게 떨어져 나가는 표가 좀 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하면은 거기에서 세게 붙을 가능성 막판에. 네, 그러니까 이준석 선생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과 상식에서 지금 우리 현역 의원들이 있으니까 네.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연대나 합당들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입장에서는 지금 하게 되면 현역 의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 사실 자기 종속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간만 좀 버티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천이 어떻게 되냐에 그러면 따라서.
국민의 주도성은 사실 그때 가서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요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멤버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전에 배종태 소장님이 쭉 지표를 읽어주셨지만은 각계 약진에서는 지역구에서는 희망이 없고 그 비례도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사표 심리가 유권자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오면은 내가 제대로 찍어줄 필요가 없지. 제3지대를 설령 지지하더라도 그 흐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화학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정리해 주신 이제 30 정도밖에 안 네네.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P거든요. 예. 이렇게 결합이 되려면은 빅텐트는 필로소피 철학이 같아야 되는데 철학. 다르죠. 그다음에 P는 공약이 서로 뭉칠 수 있는데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하면서 물 건너갔죠. 마지막으로 아까 윤희용 센터장이 이야기한 대로 현역 비현역은 비빔밥이 안 돼요. 아 비비기 어렵다. 네, 서로 정치적 이익이나 또는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론 여론 뚱탑도 아주 진지하게 많은 토론들 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희용 센터장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배종산 소장님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